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저는 요즘 해가 정말 많이 길어진 걸 체감하거든요. 이게 하루가 길어지는 기분이라서 좀 뭔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녹화 시간이 조금 이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졸려. 출근할 때 사실 이 봄이 오기 전에는 되게 깜깜할 때 제가 출근을 맞아, 했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훤하게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좀 덜 무서우니까. 덜 무섭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네. 네. 이렇게 하루가 길어지는 만큼 영상실록 오늘은 본방사수 또 복습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5월 27일부터 함께 보시죠.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한 책 의궤. 후손들이 행사를 치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차례와 방법 등을 자세히 남겨놓은 책인데요. 2011년 5월 27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던 297권의 외규장곽 의궤가 145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외규장각 도서는 조선 왕실의 중요 행사를 그 글과 그림으로 남긴 아주 소중한 기록 문화 유산의 꽃으로도 꼽히고 있죠. 아니 근데 어떻게 145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요? 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됐는데요. 그런데 1975년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 씨가 베르사유 별관 파손 창고에서 처음 발견해 그 존재가 세상에 다시 알려졌습니다. 박병선 씨는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그 후로도 개인 자격으로 도서관을 드나들며 외규장곽 의궤의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그리고 2011년 외규장곽 의궤 297권을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대여 형태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840년으로 가볼까요? 1840년 5월 27일 일명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가니니는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바이올린, 비올라, 클래식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 지휘자로 활동했는데요. 또 그는 음악의 낭만주의 시대를 연 선구자로 비르투오소의 시대를 연 최초의 연주가였습니다. 비르투오소요? 비르투오소가 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탈리아어로는 사실 덕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음악계에서는 거장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파가니니는 1799년 17세의 나이에 이미 북이탈리아 지방에서 바이올린의 거장으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연주회와 교습으로 젊은 나이에 명성과 부를 거머쥐었는데요. 그러나 너무 빠른 성공에 도취된 파가니니는 방탕한 생활과 도박에 빠져들어 결국 건강을 해치고 거액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아끼던 명품 바이올린 과르네리까지 팔아야 했는데요.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뒤 다닌 해외 순회 공연은 그에게 큰 명성을 다시 가져다 주었고 상식을 뛰어넘는 화려한 연주 기교로 사람들 사이에서 악마와 계약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악기 하나로 호령하던 파가니니는 1840년 인후 결핵으로 남프랑스 니스에서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64년에는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가 74살을 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루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주의를 외교 정책으로 삼아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죠. 맞아요. 또 간디가 인도인들의 독립에 대한 꿈을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네루는 그 이상을 현실화한 실천가였잖아요. 그렇죠. 또 1966년에는 일본으로부터 한국 문화재 1320여 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수탈당했던 그 문화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1905년 을사조약 이후로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강탈했던 문화재들인데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목걸이와 귀걸이, 그런 국보급 문화재 16점.
또 고려 자기 97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그 사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네. 우리나라가 그 반환받지 못한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빨리 돌려받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5월 28일의 과거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28일 도버 해협 북프랑스 도시 됴케르크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전격 해상철수 작전이 시행됐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침략한 독일군은 5월 19일 아브빌 이서의 해안을 완전히 확보한 뒤 유럽 파견 영국군을 바다 쪽으로 몰아 철통같이 포위했는데요. 처칠이 구상한 됴케르크 구출 작전의 당초 계획은 이틀간 영국군 4만 5천 명 철수 완료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첫날 7,669명, 둘째 날 17,804명으로 계획 대비 57%를 밑돌았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간 선박들이 적극 나선 덕분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6월 4일까지 빠져나온 병력은 무려 33만 8,226명. 애초 생각보다 7배 이상 많은 장병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아직도 국난 극복의 상징으로 됴케르크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됴케르크 정신을 만든 것은 바로 독일 공군의 폭격에도 자발적으로 나선 860여 척의 소형 선박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5월 28일 왕좌 대신 사랑을 선택했던 왕 에드워드 8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과거 왕세자 시절부터 수려한 외모로 대중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당시 영국 왕실 계승서열 1위였던 그는 1936년 왕위에 올랐지만 동생 조지 6세에게 양위하며 1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유는 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한 라디오를 통해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영국 국왕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결정을 한 것은 바로 사랑에 빠진 여인이 귀족이 아닌 미국 출신 일반인 심프스 부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심프스 부인은 한 번의 이혼 경력 그리고 유부녀였기 때문에 영국 의회와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왕위를 버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에드워드 8세는 윈저 공작이 되어 평생을 보냈는데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은 그 후로도 세계를 누비며 계속됐지만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고향 영국에서는 그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의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95년에는 규모 7.6의 강진이 러시아 사할린 북부 도시 네프테고르스크를 엄습했습니다. 오, 7.6이면 피해 규모가 상당했겠는데요? 맞아요. 특히나 이 도시는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건설된 도시인데 대부분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고 합니다. 또 사망자는 2,000명에 달했고요. 재산 피해도 당시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1986년에는 서울올림픽공원이 착공 2년 1개월 만에 준공됐는데요. 아, 저도 정말 자주 가는 곳이죠. 자주 누구랑 가시나요? 아, 그게 아니고 저 요즘에 인라인 스케이트 다시 타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거기 가서 쫙 그냥 한번 타면 한 20분 만에 돌아옵니다. 잘 되어 있나요? 그럼요. 예. 너무 깨끗하고 정말 좋아요. 거기 가면 이제 인라인 타는 조진혁 앵커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인라인 타면서 이제 괜히 이제 그 눈웃음 좀 흘리고 다니고 외로우니까. 자, 그럼 5월 29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오후 9시경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당시 유람선 허블레아니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국회의사당 인근 머르기트 다리 부근에서 크루즈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5명 중 2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1명의 실종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수색대를 투입해 작업을 펼쳤지만 끝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당시 한국인 승객들은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를 통해 동유럽 주요국을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5월 25일 출국해서 6월 2일 귀국할 예정이었던 들뜬 마음의 여행객들은 일정의 마무리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5월 29일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체계 역사전에 출품되면서였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죠? 외교장각 의궤처럼 박병선 박사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또 그분이. 네, 대단하시죠. 참. 당시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 베르사유 분관 창고에서 직지를 발견해서 출품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이 바로 이날 세상에 소개된 겁니다. 직지는 고려시대 청주목에 있었던 사찰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인쇄물인데요. 고려의 승려 백운 화상이 중국에서 가져온 요절을 재구성해서 엮은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본은 1372년 제작이 시작돼 1377년에 간행된 겁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가 아닌 프랑스에서 발견된 이유는 구한 말인 1887년 서울 주재 초대 프랑스 공사로 근무한 플랑시가 수집했기 때문인데요. 그가 사망한 후 경매에서 다시 베베르라는 수집가에게 낙찰됐다가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됐습니다. 그리고 직지는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요. 1953년에는 뉴질랜드 출신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인 셰르파인 텐징이 해발 8,84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정상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저는 그 에베레스트 등정할 것 같은 등산복이 있기는 해요. 네. 등산복만 입고 언젠가 근데 한 번쯤은 구경이라도 그 산 밑에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런가 하면 1985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의 보두행 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 리버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양팀 서포터의 충돌로 39명이 사망한 헤이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5월 30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1985년 5월 30일 이곳에 동양 최고의 빌딩이 우뚝 섰습니다. 바로 63빌딩인데요. 지상 높이 249m에 지하 3층, 지상 60층, 연면적 16만 6천 제곱미터, 해발 높이는 264m로 남산보다 1m 낮고 당시 동양 최고 빌딩이었던 일본 도쿄 선샤인 빌딩보다 25m 높았습니다. 63빌딩은 88 서울올림픽과 함께 강성해진 한국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철강을 활용한 건축공법의 발달, 엘리베이터의 발명으로 초고층 빌딩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빌딩의 높이는 각국의 첨단 건축 공법과 국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는데요. 당시 63빌딩은 미국 SOM사와 국내 건축가 박춘명 씨가 설계를 맡았고 시공도 국내 기술로 해결해 당시 한국 건축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72년으로 가볼까요? 1972년 5월 3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로드 공항에서 일본 적군파 4명이 수류탄을 던지고 자동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테러로 이스라엘인 등 27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는데요. 사건 뒤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은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군의 기습 공격으로 사살된 동지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일본 적군파 소속이었던 범인들 가운데 2명은 수류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동료가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체포됐는데요. 당시 적군파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과 검은 9월단의 합의 아래 이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여러 희생자를 낳은 이 테러는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적군파를 견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74년에는 이란에서 최연소 단독 비행 조종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아니, 최연소 조종 비행 기록? 뭐 얼마나 어렵길래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 나이로. 야, 나 그때 뭐였지? 나 네이클로버 따라다녔는데? 그놈의 네이클로버. 자, 13살이었는데요. 이 팔레비 이란 왕자는 13살의 어린 나이로 경비행기 단독 조종에 성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그리고 또 소설 닥터 지바고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1960년 5월 30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장편 소설 닥터 지바고는 소련 내 발표가 허락되지 않자 이탈리아에서 출간했었죠.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상을 거부하긴 했죠. 195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지만 러시아 작가 동맹을 비롯한 러시아 내에서 커다란 반대가 나와서 수상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5월 31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2004년 5월 31일)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라크에서 미군 군납업체 직원인 김선희 씨가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20여일 후 김 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야 알려졌는데요. 납치단체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34살의 김 씨는 미군 기지에 군수품을 납품하고 오는 길에 납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정부는 김 씨 석방을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무사 귀환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6월 22일 바그다드 인근에서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한 데 대한 분노와 비판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경론 끝에 정부는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를 추가로 이라크에 파병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의 지시로 유대인 체포와 학살을 계획하고 주도한 나치스 친위대 장교 칼 아돌프 아이히만. 그가 1962년 5월 31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아이히만은 독일 항복 후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도망해 가명으로 자동차 공장 기계공으로 은신해 살았는데요. 그러나 1960년 5월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에게 체포돼 이스라엘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12월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어땠어요? 좀 반성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형 전에 포도주 한 병을 요구해서 마시고 교수대로 가는 동안 두건도 쓰지 않은 채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발도 헐겁게 묶어달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사형 전에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 5월 31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1982년 5월 31일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인터넷이 개설된 날이기도 한데요.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구미전자기술연구소가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화선을 통해 연결한 SDN이 인터넷의 시초입니다. 지금은 뭐 초고속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빛의 속도로. 그렇죠.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 당시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결된 인터넷 망이기도 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요? 네, 빠르죠. 우와. 그것도 자체 기술로 이루어진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우리 기술로? 네. 엄청난 업적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연결을 주도했던 전길남 박사님의 명성이 해외에서 더욱 인정을 받아서 2012년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제1회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이 되셨습니다. 와. 또 1996년에는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1996년에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고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는데요. 근데 5월은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이걸 기념해서 5월로 정한 걸까요? 미리 공부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6월 1일의 과거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24시간 뉴스 방송국이 1980년 6월 1일 CNN이라는 이름으로 개국했습니다. 그런데 CNN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바로 다름 아닌 1991년 발생한 걸프 전쟁 때부터인데요. 아, 걸프 전쟁이 계기가 됐어요? 네. 피터 아네트 기자가 이라크의 공습 상황을 위성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생중계된 최초의 전쟁이었는데요. 당시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최전방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쟁을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비디오 게임 보듯이 만든다는 비판에 걸프 전쟁은 비디오 게임 전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전쟁 보도로 몸집을 키운 CNN은 현재 세계 최대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뉴스 그룹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2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26년 6월 1일 시대의 아이콘 마릴린 먼로가 태어났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할리우드의 황금기였던 클래식 시대, 1950년에서 60년대 초 배우로 활동해 20세기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20세기 당시 섹스 심벌로 통하던 그녀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만든 마릴린 먼로 작품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녀가 착용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해외 유명 스타들에게도 영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마릴린 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국가가 운영하는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다 부대 사진작가 데이비드 코너버의 눈에 띄어 정식적인 모델이 됐는데요. 모델 일을 계기로 연예계에 진출한 그녀는 작은 단역을 거쳐 무명 배우로서의 기간을 견뎌내고 나이아가라,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7년 만에 외출 등 여러 작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탑배우로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삶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대부분을 고아원과 양부모 집에서 전전하며 학대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또 순탄지 못한 결혼 생활로 3번의 결혼을 모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약물에 중독된 삶을 살다 활동을 중단했던 1962년 8월 자택에서 나체 상태로 주검이 돼 발견됐습니다. 또 6월 1일의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2003년 세계 최대 수력댐인 중국 산샤댐이 착공 10여 년 만에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담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양쯔강 중상류 후베이성 이창 인근에 위치한 산샤댐은 최고 수위 175m, 발전량이 1,800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인데요. 아, 이게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 거죠? 27억 톤인 우리나라의 소양호 저수량보다 13배나 큰 거라고 해요. 소양호? 네. 그 호수보다도? 네, 13배. 와, 엄청나구나. 또 이뿐만이 아니라 2005년에는 국보 제224호 경회루가 44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동안 연못 건너에서만 바라봐야 했던 경회루의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를 수 있게 됐죠. 아, 근데 경회루는 원래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곳인가요? 이 경회루는 원래 사신을 영접하거나 연회를 열던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파티를 열던 곳이죠. 1412년 태종의 명으로 만들어져서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재건됐는데요. 그래서 개방 당시에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목조 건물은 많이 사용해야 오래 간대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보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방이 결정됐습니다. 야, 신기하네. 목조 건물은 좀 사람이 드나들어줘야 오래 간다. 네, 맞아요. 그런가 하면 1968년 이날은 미국의 작가 겸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가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죠.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또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해 앞장섰고 여성 그리고 노동자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펼치며 한평생을 보내신 분이죠. 자, 그럼 6월 2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1941년 6월 2일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루 게릭이 사망했습니다.
루게릭은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한 선수인데요. 정교하고 강력한 타격으로 홈런왕 베이브루스와 함께 살인 타선으로 불렸던 선수입니다. 이 루게릭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14년 동안 2,130경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속 출장한 대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선수 시절 후반기에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되면서 근육이 점점 힘을 잃는 근위축성 측생경화증으로 인해 은퇴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은퇴식 날 양키스 구단은 그의 등번호 4번을 영구 결번으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영구 결번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6월 2일 남한에서 콜레라의 기세가 극에 달했습니다. 19세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콜레라는 사망률이 40에서 70%나 되는 전염병이었는데요. 한 달 전인 5월 2일 중국에서 부산으로 귀환한 동포들로부터 퍼지기 시작한 콜레라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6월로 들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환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콜레라의 원인이 알려지면서 보건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죠. 네. 각급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주민들은 예방주사를 맞은 증명서가 없으면 외출도 금지당했는데요. 같은 해 8월까지 전국에서 15,600여 명이 콜레라에 걸려 이 가운데 1,100여 명이 숨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 1953년에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성대한 대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때 여왕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예진 씨보다도 훨씬 어린 27살이었어요. 예진 씨 25살인 줄 아는 사람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좀 공개를 해버리시면. 자, 대관식을 치른 지 이제 거의 70년이 됐는데 지금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야, 맞아요. 이뿐만 아니라 1592년에는 이순신 장군이 당포해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함대의 5번째 해전이었죠. 이 전투 장소가 통영 앞바다죠. 그렇죠. 당포 성지가 있었던 쪽인데 통영에 가보면 굉장히 그 기념을 잘 해놨어요. 맞아요. 가서 많이 거북선도 있고 그쵸? 모형도 있고. 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롯데월드. 자, 이 즐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좋아. 아마 다 아실 텐데. 자,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귀드래곤. 킹콩 샤워. 동굴 파기. 조혜진? 예? 뭐야, 조혜진이. 뭔데? 뭐예요? 젠티큐 이런 거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젊어졌잖아. 어떻게 소주 한 병 갖다 주세요. 편안하게 하게. 이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였네. 그렇네.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아이고. 아니, 진짜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뭐 별거 없이도 그냥 둘러 앉아서 이런 게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또 추억의 게임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죠. 추억의 게임, 뭐 다방구. 다방구는 저기 그거는 그 예전에 그 청소차 다닐 때 선배님 야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야도는 미끄럼틀에서 하는 거. 야도 하면서 이게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동네마다 이름이 달라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경성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성 194. 자, 그리고 이거 봐요. 아니요. 그리고 이거 알죠? 전기. 나이만큼 주먹.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근데 진짜 전기가 진짜 왔어. 와,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아예 모르는 것 알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되게 슬퍼요 지금. 왜요? 제가 이제 술을 안 마셨다 보니까 대학생 때 이제 그런 자리 가면 술 게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를 즐기지를 못했어요. 저를 빼놓고 근데 어디서 그 밉상학원 다녀요? 요즘에 보면 가만 보면 자꾸 이게 밉상으로 가.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를 안 솔직히 놀아줬어요. 너 개그우먼 후배로 인정할게요. 아니 네. 진짜 술자리를 저 빼고 근데 술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조하나 내려놔야 좋은 사람 만난다. 저도 술 안 먹고 술자리 많이 가거든요. 예. 네, 이렇게 낯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친구들과 친해지는 데는 게임만 한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게임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인데요? 대부분의 게임이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오락실부터 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까지 시대별 게임의 변천사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네, 여가 시간에 이제 재밌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서 이제 동시에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경쟁도 하는 게 또 재밌잖아요. 경쟁하는 게 재밌고. 많은 게임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선물도 받아서요. 좋고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게임에 대해서 많이 해주니까 좋아요. 제가 이것을 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기대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기다린 시간이 오래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쟁, 목표, 재미를 포함하는 문화활동 게임. 문화적, 사회, 유대적 가치를 지닌 이 게임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자, 먼저 1950년대 등장한 최초의 비디오 게임을 만나보겠습니다. 50년대? 50년대에도 게임이 있었구나. 1958년에 개발된 게임 테니스 포투. 저게 게임이라고요? 외부 조작기기를 활용한 이 게임은 화면에 가로 방향의 코트와 수직 방향의 네트를 표현해 공을 치고받는 형태였는데요. 근데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수직 않아요. 방향의 그러니까요. 네트에 공이 걸리면 공의 각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외부 조작기기를 이용해 공을 치는 각도를 변경할 수 있었죠. 자, 아까 재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보신 이 테니스포2라는 게임이 사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유 어쩐지 이렇게 재미없더라. 아니 그럼 게임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게임이 그 만든 사람이 미국의 윌리엄 히긴보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매년 가을마다 일반인에게 연구소를 개방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방문자들이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이 1958년에는 정말 신세계였던 거죠. 이야. 그래서 진짜 이 게임을 하려고 방문자들이 줄을 서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야. 와. 대중에게 게임이 소개된 시기는 1971년. 미국의 게임 개발자 놀런 부시넬이 발표한 컴퓨터 스페이스입니다. 컴퓨터 스페이스. 이 아케이드 게임은 동전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쇼핑몰이나 휴게소 등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가 되었죠. 자, 아니 근데 이게 1971년부터 동전 넣고 하는 아케이드 오락기가 생겨난 거네요. 그렇죠. 그로부터 1년 후에 단순한 놀이형 게임을 산업으로 발전시킨 게임이 두두두두 등장합니다. 설마 그 게임인가요? 뭐지? 게임의 역사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임은 퐁입니다. 콩이 뭐야? 1972년 아타리라는 회사의 창립자 놀란 부시넬이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저 핑퐁 같은 저 게임 보시면 상단의 막대를 움직여 아 이게 탁구를 치듯 저거. 게 원조 같은 거. 네네네, 저거. 저거 우리 아빠 컴퓨터 학원 할 때 저거 맨날 했었어. 본 적 있어요, 맞아요. 퐁의 탄생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임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패밀리 컴퓨터, 콘솔 게임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게임이 가정으로 들어온 것은 디지털 게임기의 소형, 경량화가 시작된 1980년대. 특히 슈퍼마리오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콘솔 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죠. 슈퍼마리오 게임. 띠리띠리띠띠띠. 맞아. 네. 맞아. 야, 그쵸. 80년대 때부터 저런 콘솔 게임이 완전 인기였고 정말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저거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서 그렇죠. 뭐 제믹스라든지 저 아까 저거 지금도 팔고 있는 거라도 이 얘기를 못 하네. 예. 하여튼 저 일본에서 건너온 게임. 저 게임이 있으면 인기 스타였어요. 맞아. 그거 친구한테 뭐 간식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맞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집에도 저거 있었거든요. 슈퍼마리오 게임. 역시 잘 살았어. 사는 집이었네요. 컴퓨터 학원 봐. 했었잖아요. 컴퓨터 학원 했잖아요 그때. 도둑만 안 맞았어도. 자, 그때 네. 그 시절 추억의 콘솔 게임기 광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야, 컴보이.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데캄 컴보이 따뜻한 마리오 드래곤 퀘스트 닌텐도 월드컵 젤다의 전설 우리들 기분을 잘 안다 이야, 모든 게임이 다 있다고 이제 그걸 랩으로 만들어서 젤다의 전설이 그때서 시작이 됐던 거죠. 컴보이한테 못 가간다니까 신나고 재미있는 자,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관련 산업 규모도 점점 커졌는데요. 네. 그러면서 게임 트렌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공을 주고받거나 그냥 미사일을 피하던 그런 아케이드 게임에서 벗어나서 게임의 스토리와 캐릭터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 슈퍼마리오도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버서드 왕국의 공주님을 구하러 간다는 그 긴 여정을 그렇죠. 게임으로 또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제 이게 세계관이라는 게 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제 세대에서 최고의 게임을 뽑아라 그러면 전 이걸 뽑습니다. 뭔데요? 이 게임을 해서 안 맞아본 사람들은 고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뭐지? 아줌마, 얼마예요? 찹쌀떡 2개. 이게 모르세요? 알아. 아도게 이거를 개그로 맞아, 제가 맞아. 제가 50개 쓰면 찹쌀떡 2개. 개그로 썼습니다. 아줌마, 얼마예요? 찹쌀떡 2개. 막 이렇게. 와, 진짜 모르겠, 이거 이거를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랑 계속 대결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계속 이기니까 공짜로 계속 하는 거죠. 맞아. 제가 27판까지 연속으로 이겨봤습니다. 야. 쉽지 않은데, 이거. 예, 중학교 때 선배가 갑자기 절 끌고 나오더니 절 때렸어요. 맞으면서도 다시 가서 또 이겼습니다. 네. 근데 저 오락실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뭔데요? 남자친구랑 철권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놈의 남자 얘기는 끊이지가 않네. 이건 또 언제 몇 살 때 만난 남자예요? 제주도 오빠예요? 한라산 오빠예요? 한라산 오빠랑 같이 제주도에서? 왔는데, 네, 제주도에서 같이 철권을 하는데 한 번을 안 져주는 거예요. 계속 이겼구나. 한 번 아니 좀 져줄 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근데 약간 그런데. 남자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 거는. 그래요? 거기서 10판을 자신 하는데 있는데. 그렇게 너무 최선을 다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싸움의 원인이 되었구나. 싸움의 원인이 되었죠. 그 기억이 있네요. 게임에선 이기고 현실에선 자기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오락실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자주 찾는 장소였잖아요. 그 때문에 90년대에는 이 전자 오락실이 성황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좀 눈물 벌써 장전하시고요. 정말 세모락실부터 해서 내가 바로 보시죠. 오락실. 현란한 그래픽과 음향,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모두들 게임에 열중해 있습니다. 오락실 앞에서 인터뷰했던 사람이야. MBC 방송국이랑. 내 첫 방송이. 오락실 네, 앞에서요? 오락 진짜 뉴스에 나왔어요. 9시 뉴스에.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고 그 속에서 경쟁뿐 아니라 모의와 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세계. 재미를 넘어 일종의 마력이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른들은 게임을 딱 보면 이제 폭력적이고 시간을 낭비한다 그렇게 보시는데요. 컴퓨터 캐릭터를 때림으로써 이제 자기 기분을 이제 풀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그렇게 봅니다. 상상력이랑요. 그리고 쑥스러운가 보다. 자기도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막 되고 싶은 느낌도 들고요. 자, 이렇게 오락실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게임의 등장으로 게임은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사용해서 하는 시대가 왔죠. 혹시 무슨 게임인지 아시겠어요? 설마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었잖아. 이건 좀 느려. 이건 빨라잖아. 이거. Tell me, 맞아. tell me, you love me. 아니야. 이야, 잘한다. 자, 우리 끌지 마라. 제발 좀 가라. 내 앞에서 제발. 그래서 개그맨들이 친한 시간 들어서 그게. 그지. 웃겨야 웃기지 마. 말란 거야. 제발 좀 가라. CG 꼭 넣어주세요. 네? 우리. 연습해. 남들 할 때 알죠? 남들 할 때 저 연습해. 그게 신기해. 청소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DDR이라고 불리는 춤 배우는 기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순서에 맞춰 발만 구르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어 이 게임기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만원입니다. 춤을 추는 사람이나 구경꾼 모두 흥겹기는 마찬가지. 잘은 못하는데요. 하는 거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거의 맨날 와요. 저 때가 참 다이어트도 잘 되고. 아 그렇네. 저거 진짜 다이어트 정말 도움돼요. 저건 요즘에 권장해야 할 게임이에요. 저거는 하루에 20게임 하면 꾸준히 살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게임 마니아들의 아지트이자 성지가 오락실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90년대부터 컴퓨터 보급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게이머들의 활동지가 이제 크게 넓어집니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CD롬이 보편화되면서 게임의 용량도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치, 이제 CD 게임을 많이 하게 됐죠. 32비트의 성능을 최대로 활용한 비디오 화면이 게임에 도입되면서 이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스포츠, 어드벤처와 같은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들이 전성기를 맞이하죠. 화면이 훨씬 뭔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게임의 한 획을 긋는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게임은 더 이상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닌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시대로 진화하는데요. 국내 최초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이 등장. 게다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채팅창을 이용한 게임이 탄생했습니다. 게임 채팅창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타자가 진짜 엄청 빠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게임을 안 해봤지만 그 채팅을 하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소통하면서 하면. 자, 이렇게 온라인 기반의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게임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스타크래프트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야. 저는 이걸 못 배운 게 참 한이에요. 얘기를 못 해. 저 스타크래프트가 진짜로 이제 한국인의 민속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아직도 하거든요, 정말. 맞아요. 진짜요? 윷놀이를 제꼈어, 지금. 저게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던 기억이 나요. 저 지금 배워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그럼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우주를 배경으로 상대편 종족과 무의 전쟁을 펼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 네트워크 게임의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 국내 게임 매니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컴퓨터가 아닌 상대와의 두뇌 게임에 쾌감을 느낍니다. 컴퓨터는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대1로는 절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은 이제 사람마다 작전이나 전술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방금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는 또 이세돌 구단이 바둑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대결을 펼치잖아요. 이제 다음 미션을 스타크래프트로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사람을 못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게임이에요. 아, 정말로요? 네. 근데 AI가 용서치 않을걸요? 그러니까요. 10여 종 가까이 개발된 네트워크 게임의 동호인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게임 대회나 게임 내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 시장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게임 시장이라는 게 약 3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게임이 지원되면서 아직 시장 초기이지만 이 형태의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 류의 게임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무척 밝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은 게임 타이틀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네트워크 게임 시장이 건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초 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최초로 e스포츠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만들어내면서 국내 게임 시장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프로게이머들의 축제인 프로게임 리그가 드디어 개막됐습니다. 종목은 스타크래프트 남녀부와 피파 99. 처음 열리는 프로리그에 출사표를 던진 선수들은 하나같이 내노라 하는 강자들입니다. 테란이야, 테란. 아, 테란 들어봤어. 이태란 씨요? 테헤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강남에? 죄송합니다. 야, 이 게임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기수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팀이 되네요. 그러니까. 난 진짜 MZ세대야. 진짜. 이렇게 오늘만큼은. 말 놓으세요, 그냥. 그러자. 그래, 예진아. 그래, 친구네. 조친구, 변친구. 좀 이상하다. 친구, 변친구. 게임 시간이 길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 사람들하고 오래 해서 한 경기 하니까 긴장이 되죠. 어렵고요. 데이콤 천리안 팀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IPX를 하면서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연습을 했고요. 와, 진짜 스포츠처럼 훈련을 하는 거네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아마리그도 함께 치러져
프로게이머로 데뷔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컴퓨터 게임의 인기와 함께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임 리그. 프로야구나 축구처럼 고액 연봉 선수나 스타가 등장할 수 있을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가 됐습니다. 지금은 유튜버듯이. 그렇죠. 그때는 프로게이머였어요. 2000년대 초반과 중반까지는. 맞아요. 자, 온라인 게임의 인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였는데요. 2000년대 초 세계 리그에서 활약을 하며 이름을 알린 스타 선수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궁금합니다. 전 세계 사이버 전사들의 지존은 누구인가? 사이버 게임의 새로운 장을 연 스타크래프트는 인기만큼 참가 선수들의 열기와 경쟁도 치열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계인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게임이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수단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챔피언의 입장에서 뭐야, 이명부터 나오네. 이명 선수잖아요. 물리쳐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담도 되지만 좀 각오를 단단히 해서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호가 있어, 호가. 폭풍저그 홍진호. 그렇죠, 그렇죠. 테란의 황제 임요한. 이렇게. 홍고야, 홍고. 얘네 도산 안창원 선생님, 세계 이황 이러면 이게 있잖아요. 폭풍저그 홍진호. 그렇죠. 아니, 한 책을 그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폭풍저그 홍진호 선생님이셨다. 테란의 황제 집안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e스포츠를 통해 전 인류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탄생한 세계 최대의 게임 문화 축제인 월드 사이버 게임즈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올림픽을 저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고요.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그 이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월드 사이버 게임즈는 게임은 물론 전시와 비즈니스 컨퍼런스 등 세 개 분야로 나뉘어 다음 달 3일까지 화합과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그 e스포츠가 아무리 큰 인기였다고 해도 온라인 게임을 전혀 안 하는 분들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게 온라인 게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하긴 한데 약간 이 게임은 온 국민이 다 하지 않았나요? 무슨 게임이요? 뭐죠? 애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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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애니빵을 안 해봤는데 근데 그걸 자꾸 뭘 보내가지고 메시지로 뭘 자꾸 보내거든. 나도 이 사람이랑 연락 잘 안 하는데 연락이 끊긴 사람인데 5년 만에 뭐가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운 게임이고 아직도 가끔 와요. 맞아. 지금도 하시는 분들 지금도 하시는 분인데 그쵸. 저는 가끔 이제 그때도 좋았었는데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게임 시장의 판도가 또 한 번 달라지게 되는데요. 모바일 게임이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회사원들이 휴대폰을 들고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다 저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이 별것 있겠냐고 생각한다면 오산. 오락실 게임의 고전으로 불리는 갤러그에서부터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무술 게임까지 대부분 게임이 휴대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투지폰이잖아요, 투지폰. 저 폰으로도 저렇게 게임을 했었군요. 아니 진짜 저걸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잠깐만 약간 투지폰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시가 투지폰 안 써봤어요? 나 진짜 오늘 나 못 찾겠어 진짜. 밉상하고 진짜 투지폰 안 써봤나 보네. 안 써봤다고? 아니, 써봤어요. 아니 근데 저런 게임을 제 폰은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폰은 애들 폰이니까 엄마가 신청 안 해줬겠지. 특히 모바일 게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버스를 기다리거나 뭐 지하철을 기다릴 때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많이 하는데요. 뭐 심심할 때나 따분할 때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재밌으니까 하죠. 요즘에요 핸드폰이나 PCS 가지고요 핸드폰 게임이나 아니면 뭐 채팅 안 하면 왕따 당해요.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전용 3차원 게임 엔진 등 PC에서 보던 기술들이 빠르게 휴대폰으로 넘어오면서 모바일 게임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휴대폰과 만나면서 평소에 게임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게임을 즐기기 시작하고요. 또 첨단 IT 기술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게임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맞아. 2016년에 등장과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 게임이 있었죠. 뭐야? 설마 그 게임인가요? 그거죠. 이 게임 때문에 주말마다 아빠들이 쉬질 못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했던 바로 그 게임. 그렇죠. 강원도로 막 가고 막 그랬었어요.
강원도면 혹시 거기 막 이렇게 다 막 게임하고 막 이런 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랑 못 가잖아. 아니 애들이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가는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그냥 그 실용여행 갈 때나 그거 놀다 와. 아니 그것보다는 훨씬 걱정했어요. 네. 뭐예요? 화면으로 보시죠. 모두 함께 저 녀석을 막는 거야! 닌텐도가 선보여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 위치 정보 시스템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결합했는데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따라가 눈앞에 나타나는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잡는 방식입니다.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을 수집하고 알을 부화시키는 원작의 스토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에 그 포켓몬 모으던 그런 추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그런 매력이 있고요. 아, 저거 진짜 난리였어요. 맞아요. 게임 나왔을 때. 색다른 기술에 20년간 사랑받아온 매력적인 캐릭터와 콘텐츠가 더해져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사람이 기꺼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그 무거운 몸을 움직여서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준 게 이제 포켓몬고의 스토리인 거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 세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이 적용된 게임들도 요즘 많아졌죠. 그렇죠. 무엇이든 건축할 수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가상현실 메타버스입니다. 와, 실제 같아 진짜로. 와, 진짜. 제가 서 있는 곳은 실제와 똑같이 만든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입니다. 이제 취재를 위해 기차를 타고 영남대학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차가 저렇게 캐릭터처럼 나오네요. 기차 타고 영남대학교 간대요. 잠깐만. 진짜 기차역이에요? 어머, 모양만 블록이지 현실이랑 똑같은데요? 지난달 가상 카네기 멜론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LG전자 연수 수료식에 도움을 준 영남대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 참석자 아바타들이 캠퍼스를 둘러본 뒤 행사장에 도착합니다. 기자의 아바타도 실제 취재 현장에서처럼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저게 나 누군지를 다 보여주네. 맞아요. 저희 캐릭터가. 윤성아, 박왕유. 코로나19로 만남도 활동도 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을 위해 만든 이 가상 캠퍼스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프를 메타버스 속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대리해서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다던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한다던가 사소하지만 대학생활의 일부인 것들을 최대한 충실히 구현하고자.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데 저런 메타버스 공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네요. 가상현실과 가상인간, SF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의 모습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메타버스 살고 싶다.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자존감을 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광고에서 보면은 뭐 내가 바로 성준입니다. 그러면 성준님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게 이런 거 메타버스 때문에 나온 거죠? 그거 메타버스 안에서 부동산 거래도 이루어집니다. 정말요? 네. 아, 그걸로 이제 한번 보고. 가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우리 현실 세계랑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 건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그 건물의 가격이 생기는 거죠. 메타버스 세계는. 환장하겠네. 아,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메타버스 환장하겠어. 아, 땅값 올랐으면 좋겠다. 아니야, 거기 가서 차라리 부동산 중개업해. 괜찮지. 이제 그 시대의 첨단 기술과 만나서 꾸준히 새로운 역사를 써온 게임, 우리에게 즐거움과 새로운 가능성을 선물해주는 그 게임의 세계,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시절 낭만이 보글보글 추억이 테트리스처럼 쌓이는 이 바로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난 소닉. 아이고. 아, 소닉도 하고 싶다. 갑자기. 그거 재밌잖아. 아, 소닉. 설마 기억나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마라. 제발 좀 가라. 내 앞에서 제발. 근데 개그맨들이 친한 사람들이어서 그게. 아니 웃겨야 되는 웃기지 마. 웃기지 말란 거야. 제발 좀 가라.